네, 중재 서유럽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주제는 우리 크리스트교가 중세 유럽에 들어와서 더욱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발전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트교 세계가 찢어진 동과 서 중에서 서유럽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큰 세력으로 성장하는 모습, 내용이 1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크리스트교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종교이고요. 등장은 로마 시대 때 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공인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됐죠. 그랬다가 로마의 정치적 변화와 함께 크리스트교도 두 가지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쪽에 있었던 비잔티움 황제가 발표한 성상 숭배 금지령을 계기로 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두 개로 갈라지게 됐어요. 이 성상 숭배 금지령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제 진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처럼 불상처럼 예수님 상을 조각상을 만들지 말자라는 이제 금지령을 발표를 하니까 서로마 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우리는 게르만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조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동로마 황제는 우리의 현실을 모른다 하는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대립이 심해지면서 결국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찢어지게 됐죠. 그래서 발단은 비잔티움 황제가 발표한 이 명령 때문이었어요. 이게 이제 726년인데 이 이후로 서쪽은 로마 교회 그리고 동쪽은 그리스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지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로마의 지역의 대주교인데 이 사람이 5교구 중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인물이라서 교황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잔티움 황제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랑 교황도 물론 사이가 안 좋겠죠. 잠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크리스트교에서 신자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이 있어요. 구역. 그래서 종교적인 구역이라서 우리가 이걸 교구라고 하는데 총 5개의 교구가 있고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또는 콘스탄티노플. 근데 이 중에서 로마 교구가 가장 크고 신도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 교회가 분열된 거, 2개로 갈라진 거를 일단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점점 세속적으로 변하자 이 원래의 종교적인 의미로 돌아가자는 이런 개혁운동을 펼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세속화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뭐 재산을 소유한다던가 아니면 권력을 추구한다던가 이런 어떤 일반적인 명예를 쫓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고 이 교회의 종교적 지도자가 큰 땅의 주인이 넓은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봉건영주처럼 돼서 세금을 걷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우리 수녀님 아시죠? 신부님, 수녀님 이런 이제 그 남자 수녀님 같은 존재를 수사라고 하는데 이 수사들이 생활하던 곳이 바로 들어보셨을 수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중에 이제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해요. 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 인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잠시 후에 나오는 요 이제 교황 중에서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인물도 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 인물입니다.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회가 잘못됐다, 부패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교회 자체의 반성을 이끌어냄으로써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당시에 일반적인 왕, 세속군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교를 임명하는, 쉽게 말하면 왕이랑 친한 사람을 임의로
낙하산 인명처럼 주교 자리를 주고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이걸 이제 권력으로 쓰니까 이제 세속군주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누가 해야 할 일이다? 교황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당시 황제였었던 하인리히 4세라고 하는 황제가 성직자 서임권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성로마 제국에서 가져가야 한다 하면서 둘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대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서임권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임권 투쟁은 중학교 때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카노사이 굴욕과 그다음에 보름스 협약 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제 그 힘의 구도 변화예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쫓아내니까 황제가 일시적으로 사과를 했다가 다시 황제가 교황을 폐위시켰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교황의 서임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는 이런 사건인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경우는 이제 1077년이고 보름스 협약 같은 경우는 1122년인데 처음에 카노사의 굴욕 때는 이제 교황이 승리를 했던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면서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 책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중세 유럽 교황권과 황제권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지금 처음에는 교황권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나중에는 교황권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으로 왕이 처음에는 무릎을 꿇었고 보름스 협약이 체결될 시기에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가 아비뇽 유수를 계기로 해가지고 교황권이 내리막길로 내려오고 있죠. 심지어 교황청까지 옮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건의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황권과 왕권이 교대로 이렇게 이제 힘이 약해지고 강해지고 교차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중세 유럽의 문화는 우리가 고딕 성당, 고딕 양식에서 발표도 많이 했고 중학교 때도 보셨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필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 로마 문화에 중세시대의 문화는 게르만족의 문화가 섞여 있어요. 이게 특징이고, 자, 철학,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된 철학의 대표적인 종류가 교부 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교부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의 말 그대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빠 부자를 쓰게 되는데 교회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아우구스, 혼동하지 마시고 티누스예요. 아우구스 투스가 있었죠. 우리 옥타비아누스 이르는 단어로. 아우구스 티누스라는 신학자고요. 네, 아우구스 티누스가 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신앙이 이성보다 쉽게 말하면 우위에 있다. 주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렇고요. 스콜라 철학에서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생님이 잠깐 실수했네요. 그래서 스콜라는 우리 스쿨의 기원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 기관을 뜻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시면 스콜라는 교회나 수도원에 딸린 부속 건물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스콜라 철학은 위에서 살펴봤던 로마의 교부 철학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이 같이 합쳐져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완성한 어떤 이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이분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무조건
신학,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우위에 있지 않고 이성하고 함께 어울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학문의 발전들이 결국에는 대학교까지 설립을 하게 돼서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게 됐고요. 당시 이제 대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볼로냐라든지 파리 대학이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대학의 모습들이고요. 대신 입학이 좀 남자만 가능하고 전공도 지금처럼 다양하지는 않았었는데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발표하면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데요.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스타일이라는 뜻이고요. 건축 스타일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구성하는 요소를 보시면 특징들을 쭉 한번 적어 볼게요. 우선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피사 대성당이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인데요. 아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아치하고 좀 모양이 다릅니다. 여기 아치는 이렇게 끝이 뾰족한 아치고요. 여기 아치는 이렇게 둥근 아치죠. 그래서 원형의 아치이냐 아니면 첨두 아치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벽이 아주 두꺼워요. 창문이 작고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빛이 덜 들어오니까 굉장히 안이 어둡고요. 그리고 벽화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딕 양식은 우리 이제 나중에 1500년대, 1600년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인들이 중세 건축을 좀 비웃는 의미로 고트족의 양식이다, 고트족의 건축이다라는 의미에서 고딕 양식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장 큰 차이가 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뾰족할 첨자를 써서 첨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는 우리가 창문에 붙어 있는 어떤 성경의 내용을 색유리로 표현을 한 건데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를 좀 적어 보시면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은 피렌체 성당과 피사 성당, 그 다음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과 대표적으로 또 샤르트르 대성당, 쾰른 대성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 이제 크리스트교 부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교과서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